혹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나 그 아침에 막 눈을 떴을 때 말이죠. 네. 잠시 딱 멈춰서서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바빠서 그런 질문을 놓치고 살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심층 탐구의 핵심 임무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대한 마음의 세계를 어떻게 다루고 또 완전히 새롭게 갱신할 것인가. 아주 기대되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초반에 던지는 비유가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위치 추적 앱 비유 말씀이시죠? 맞아요.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 앱 켜서 내 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물리적 위치까지 실시간으로 막 추적하잖아요. 내 일상이 되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주는 앱이 있다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현재 내 마음이 그 질투나 탐욕, 두려움에 있는지 아니면 충족되지 않은 욕망이라는 어두운 골목을 헤매고 있는지 아는 게 사실 내 몸의 위치보다 훨씬 중요하니까요. 정말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사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느 장소에 있느냐보다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위치해 있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짓는 훨씬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네, 100번 공감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시인 존 밀턴이 고전 신라권에서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마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이며 지옥을 천국으로,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와, 지옥을 천국으로, 또 천국을 지옥으로. 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다룰 지식의 본질을 꿰뚫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맹점을 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 사람들을 만나면 오늘 기분이 어때? 혹은 오늘 뭐 할 거야? 하고는 묻잖아요. 네, 가장 흔한 인사말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오늘 하루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싶어? 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분이나 행동의 결과물은 끊임없이 점검하면서도 정작 그 근원인 생각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완전히 잊은 채 살아가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오늘 점심 뭐 먹을지, 회의는 언제 할지는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내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를 기획하려는 시도는 거의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이 자료는 그 생각의 프레임을 재설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즉 빌립보서 4장 8절을 아주 실용적인 심리적 프레임워크로 가져옵니다. 네, 고대 문헌에서 심리학적 통찰을 발견하는 거죠. 바울이 이 구절을 시작하면서 끝으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단순히 편지를 마무리하는 맺은말이 아니라는 분석이 인상 깊었어요. 오히려 걱정 없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한 일련의 지침 중 가장 핵심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지침의 핵심은 단순히 억지로 행동을 통제하거나 튀어나오는 말을 막으려는 표면적인 행동 교정에 있지 않습니다. 꾹 참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억누르는 건 결국 한계가 오거든요. 문제의 진짜 근원인 마음 자체, 그러니까 내면의 인지적 기준점, 디폴트 값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디폴트 값 자체를 바꾼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마음을 올바른 곳에 두기 어려운지 설명하는 부분이 참 신선했어요. 철학자 알랭드 보통의 저서인 상태 불안을 인용하는 대목 말입니다. 네, 현대 사회가 가하는 심리적 압력을 아주 잘 설명해 주죠. 알랭드 보통은 우리가 겪는 지위 불안을 설명하기 위해 고전 문학과 현대 매체의 작동 방식을 대조합니다. 그 대비가 정말 극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리어 왕이나 맥베스 같은 그리스 비극들이 쓰인 원래 의도를 생각해 보시죠. 관객들이 파멸하는 주인공을 보면서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결함을 가진 인간이구나. 나 역시 한순간의 오판으로 저런 비극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일종의 겸손을 가르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타인을 향한 가혹한 판단을 멈추고 연민과 겸손을 가르치는 사회적 기능이었죠. 하지만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 특히 그 타블로이드 기사나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정확히 반대로 작동한다고 잔료는 지적하죠. 여기서 제시된 예시가 진짜 직관적이고 재밌었는데요. 네, 비극을 현대 타블로이드식으로 바꾼 거예요. 맞아요. 고전 비극을 요즘 자극적인 인터넷 헤드라인으로 뽑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는 사랑에 미친 이민자, 상원의원의 딸을 살해하다. 완벽한 클릭베이트네요. 그렇죠. 그리고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는 쇼핑 중독 불륜녀, 신용사기 후 비소 삼켜. 심지어 오이디푸스는 엄마와의 성관계로 눈이 멀다.
야, 이거 오늘날 포털 메인에 걸려 있어도 사람들이 무조건 클릭할 제목들이거든요. 여기서 매력적인 사실은 이 유머러스하면서도 씁쓸한 비유가 현대 매체의 민낯을 정확히 폭로한다는 겁니다. 어떤 민낯이죠? 현대 매체는 우리에게 연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저런 실패자들이나 부도덕한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헛된 우월감을 주입하죠. 아, 나는 저렇게 안 살아 하면서요. 그렇죠. 누군가의 몰락과 스캔들을 자극적으로 소비하면서 은연중에 아주 오만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내면화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 대한 끊임없는 판단과 경멸이라는 독소로 우리 마음의 기본 상태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죠. 와, 우리의 디폴트 값이 남을 깎아내려야만 안심하는 상태로 세팅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럼 이 오염된 디폴트를 어떻게 재설정하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 자료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 과학자처럼 내 마음 관찰하기를 제안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매우 타당한 접근법입니다. 변화의 첫 단계는 억압이 아니라 인지거든요. 숲속에 조용히 앉아있는 자연학자 비유가 참 좋았어요. 사슴 한 마리가 걸어 나오는 걸 보면 사슴이 왜 저렇게 생겼어? 왜 저기로 가? 하고 막 판단하거나 쫓아내지 않잖아요. 그저 관찰할 뿐이죠. 맞아요. 우리도 잠시 멈춰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동료를 향한 질투심이 올라오고 있구나, 막연한 두려움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그저 과학자처럼 인지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이 인지 단계를 완전히 생략합니다. 자기 내면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자기 파괴적인 생각으로 가득한지 알아차리지 못하죠. 떠오르는 생각들이 사실은 나 자신이 아님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훈련, 그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출발선입니다. 자, 그렇게 내 마음을 관찰하고 현주소를 파악했다면 이제 그 빈 공간에 뭘 채울지 결정해야 하잖아요. 네, 그게 다음 단계죠. 바울은 그냥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6가지 인지적 필터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네, 하나씩 짚어보는 게 좋겠네요. 첫 번째 필터는 바로 참된 것, 진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된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윤리적 차원이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실 자체를 사랑하는 태도를 말하죠. 특히 요즘처럼 입맛에 맞는 정보만 취사 선택하는 시대에는 정말 무거운 기준입니다. 자료에 나오는 설교자의 자기 고백이 이 어려움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대중 앞에서 가족 이야기, 특히 아내분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 호응을 끌어내려고 에피소드를 막 과장했대요. 설득력을 높이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청중석에 있던 아내가 설교 중에 손을 번쩍 들고 제지했다는 겁니다. 회의실에서도 자기 주장 관철하려고 상황을 묘하게 유리하게 포장했던 일화도 고백하고요. 사실 소셜미디어에 내 삶을 큐레이션해서 올리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유혹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기 합리화라는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찌르는 고백이죠. 이 진실에 마음을 두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뒤에 나오는 다른 긍정적인 가치들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집니다. 진실을 직면하는 게 그만큼 고통스럽고 중요하다는 거네요. 두 번째 필터는 뭡니까? 경건한 것 혹은 고귀한 것입니다. 아, 고귀한 것. 이 부분에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를 예로 들었죠. 타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지는 군인들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묵직한 감동이요. 네, 진화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철저히 이기적으로 행동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지만 타인을 위한 자기희생 같은 반진화적인 행동을 볼 때 우리는 경외감을 느낍니다. 우리 내면의 고귀함의 감각을 깨우는 것, 이게 두 번째 필터의 역할입니다. 일상의 냉소주의를 벗어나는 방법이군요. 세 번째 필터는 옳은 것, 즉 정의입니다. 여기서 철학자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의 개념을 빌려오는데 정의에 대한 접근이 되게 신선했어요. 맞습니다. 월터 스토프는 진정한 정의란 모든 사람과 피조물을 그들이 지닌 본연의 가치에 걸맞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가치에 걸맞게 대우한다. 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효용가치로 평가하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보잖아요. 자본주의 논리죠. 그렇죠. 사람을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의 온전한 가치로 본다는 것. 직장 동료나 길에서 스치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한다면 그게 진짜 일상 속 정의겠네요.
이어지는 네 번째 필터는 순결한 것입니다. 보통 순결이라고 하면 육체적 금욕주의를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서는 동기의 순결함으로 해석합니다. 이 개념 설명하려고 나온 역사적 사건이 진짜 깊은 울림을 줍니다. 무고한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이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지배하에 있던 프랑스 르샹봉 마을의 개신교도 주민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준 사건입니다. 걸리면 당장 자기 가족 목숨이 날아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경이로운 건 나중에 생존자들이랑 마을 사람들이 인터뷰했을 때 드러납니다. 그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영웅적인 일을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저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준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와, 그 대답에 진짜 동기의 순결함이 다 담겨 있네요. 맞습니다. 어떤 명성이나 거창한 보상을 바란 게 아닙니다.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흔히 보는 미덕과 시와는 완벽하게 대비되죠.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불순물 없는 동기로 행하는 것. 아주 엄격한 기준입니다. 착한 일 하면서도 내심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제 모습이 떠올라서 약간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자, 다섯 번째 필터는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고대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이 어떻게 만나는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조너슨 하이트 교수의 연구가 소개되죠. 그 에피소드요. 교수님 성이 HITE, 하이트인데 이게 영단어 혐오, 헤이트랑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네. 인간의 도덕적 강정을 연구하는 석학인데 자기 이름이 혐오로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학회에서 정정하고 다녔다는 유머러스한 해프닝입니다. 그 에피소드 뒤에 이어지는 연구 결과가 핵심이었어요. 하이트 교수가 혐오감의 정반대에 있는 감정이 뭘까 추적하다가 그걸 고양감이라고 명명했죠. 맞습니다. 누군가의 선행이나 아름다운 행동을 목격했을 때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나도 저렇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느끼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하다 보면 알고리즘이 맨날 분노나 혐오감만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고양감의 가치가 더 빛나는 겁니다. 바울이 사랑스러운 것에 마음을 두라고 한 것은 현대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혐오로 가득 찬 뇌 회로를 끊어내고 의도적으로 가슴 벅찬 고양감을 주는 자극을 찾으라는 과학적인 처방이었던 겁니다. 의도적으로 찾아 나선다. 이게 핵심이네요. 가만히 있으면 알고리즘에 잡아먹히니까. 자,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필터입니다. 칭찬할 만한 것. 이것도 일상에서 발견하는 통찰이 아주 돋보였죠. 네, 화자가 어느 날 식당 카운터에서 겪은 일화인데 주문받는 직원이 그 일이 뭐 인생의 꿈의 직장은 아닐 텐데도 손님 한 명 한 명을 엄청난 기쁨과 집중력으로 대하더라는 겁니다. 일의 귀천을 떠나 자기 책임을 다하는 태도의 숭고함입니다. 거기서 깊은 존경심을 느낀 거죠. 굳이 역사책을 뒤지거나 엄청난 성공 스토리를 찾을 필요 없이 출근길 청소 노동자나 동료들의 태도에서도 칭찬할 만한 것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거네요. 결국 이 6가지 필터가 지향하는 건 명확합니다. 인지적 자원을 타인을 향한 적대감이나 쓰레기 정보에 낭비하지 말고 우리 삶을 번영하게 만드는 주파수에 적극적으로 맞추라는 겁니다. 뇌의 회로를 재배선하는 치열한 내면의 작업이죠. 자, 오늘 분석한 내용을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자동 모드, 디폴트 상태로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가만히 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극과 혐오, 두려움으로 끌려 내려갑니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과학자처럼 인지했다면 이제는 의지적으로 차널을 돌려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방금 나눈 이 6가지 빛나는 특성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마음에 닻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실천 과제네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조금 도발적인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오늘 내면의 생각을 관찰하고 의도적으로 마음의 프레임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당신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 그러니까 방의 조명, 귀를 때리는 백색 소음, 책상 위에 어지럽게 쌓인 물건들이 사실 당신의 디폴트 생각들을 남몰래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면 어떨까요? 환경이 마음을 지배한다. 네, 주변의 물리적 현실을 완전히 재설계하지 않고도 우리는 온전히 결심만으로 마음을 새롭게 갱신할 수 있을까요? 이 철학적인 난제를 한 번쯤 깊이 숙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와, 정말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마음을 바꾸려면 내가 머무는 물리적 공간의 갱신이 먼저일 수도 있다는 그 서늘한 통찰이 오늘의 지식을 한 차원 더 높여주네요.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방송이 끝나면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조용히 둘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공간이 당신의 마음에 어떤 헤드라인을 강요하고 있는지 말이죠. 오늘 하루 자극적인 감정 대신 삶을 고양시키는 진실들로 당신의 내면을 단단히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